이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행패야. 당장 꺼져. 중사 박광철의 군화발이 엎드린 노인의 손등을 무참히 지시겼다. 그 순간 맹렬하게 달려온 검은 세단에서 사단장이 뛰어내려 박광철의 복부를 걷어차고 흙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총장님, 죽여주시옵소서. 소장 박철민 각하를 뵙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무료로 가능한 구독과 따봉 버튼으로 강철 에너지를 보내주세요. 전라북도 임실군. 8월의 태양이 아스팔트를 녹일 듯이 쏟아져 내리는 제35보 병사단 정문 앞은 가만히 서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 열기로 가득했다. 매미 소리마저 지쳐 들리는 이 무더위 속에서 위병소 근무를 서고 있던 상병 김혁은 짜증이 머리끝까지 치솟아 있었다. 아, 할아버지. 몇 번을 말해요. 잡상인 출입 금지라고요. 귀가 먹었어요? 김혁이 소총 멜빵을 신경질적으로 고쳐 매며 소리를 질렀다. 그의 시선 끝에는 남루하다 못해 처참한 몰골의 노인이 서 있었다. 노인의 이름은 최무백. 빛바랜 회색 등산 조끼는 곳곳이 해져 실밥이 터져 나왔고 땀에 젖은 낡은 벙거지 모자 아래로는 검게 그을린 주름진 얼굴이 땀방울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 한 손에는 테이프로 칭칭 감은 낡은 지팡이를, 다른 한 손에는 보자기로 대충 묶은 진보다리를 든 그는 영락없는 시골 장터의 거린 형상이었다. 하지만 챙이 넓은 모자 그늘 아래 감춰진 그의 눈빛만큼은 맹금류처럼 예리하게 번뜩이고 있었다. 꺼 젊은이, 말 좀 곱게 하게. 내 손주 녀석 얼굴 한번 보자고 서울서부터 새벽차 타고 내려왔네. 최민우 이병이라고 여기 있다던데. 최무백이 진보다리를 고쳐 매며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김혁에게 그 말은 그저 더위 먹은 노인의 헛소리로만 들릴 뿐이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김혁은 손으로 부채질을 하며 인상을 구겼다. 이봐요, 할아버지. 면회 신청도 안 하고 무작정 찾아오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오늘 부대 정비 날이라 면회 안 된다고요. 치매 오셨어요? 밥 얻어먹으러 오신 거면 번지수 잘못 찾았으니까 딴 데 가서 구걸하세요, 좀. 그때였다. 위병소 안쪽 상황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군복상의 단추를 반쯤 풀어 헤친 건장한 체격의 사내가 걸어 나왔다. 팔뚝에 붙은 초록색 현장. 위병 조장 근무를 서고 있던 중사 박광철이었다. 야, 김상병. 뭔데 이렇게 시끄러워? 날 더워 죽겠는데. 박광철은 입에 물고 있던 이쑤시개를 퇴 뱉어내며 삐딱하게 고개를 들이밀었다. 김혁은 기다렸다는 듯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최무백을 가리켰다. 충성. 아, 이 할아버지가 자꾸 막무가내로 들어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손주 면회 왔다는데 절차도 없고 딱 봐도 그냥 밥이나 얻어먹으려는 노숙자 같습니다. 냄새도 나고 미치겠습니다. 박광철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슬리퍼를 끌듯 건들거리는 걸음걸이로 최무백 앞으로 다가왔다. 박광철은 콧잔등을 찡그리며 손을 휘휘 저었다. 노인에게서 풍기는 퀴퀴한 흙냄새와 땀냄새가 그의 비위를 건드린 탓이었다. 어이, 영감님. 박광철이 턱을 치켜들며 건방지게 불렀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와서 행패야? 당신 같은 사람이 함부로 기웃거릴 곳 아니야. 헌병대 불러서 개처럼 끌려나가기 전에 좋은 말할 때 꺼져. 최무백은 박광철의 무례한 언사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깊은 눈으로 박광철의 명찰과 계급장,
그리고 규정에 어긋나게 풀어헤친 복장 상태를 천천히 스캔했다. 군인이라는 작자가 민간인한테 말이 너무 심하군. 자네 관등 성명이 뭔가? 최무백의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에 박광철은 순간 멈칫했다. 노인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압박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곧 자신의 착각이라 여기며 코웃음을 쳤다. 감히 굴러먹던 뼈다귀 같은 노인네가 부사관인 자신에게 훈계를 하다니. 자존심이 확 상했다. 참나. 기가 막혀서. 야, 김엽 들었냐? 이 늙은이가 지금 나한테 관등 성명 대란다. 아주 도르셨구먼. 박광철은 킬킬거리는 김엽을 뒤로 하고 한 발짝 더 다가가 최무백의 가슴팍을 검지로 툭툭 찔렀다. 이봐요. 곱게 말할 때 가쇼. 나 지금 성질 뻗치기 일보 직전이니까. 늙은이라고 봐주는 거 없으니까. 최무백은 가슴을 찌르는 박광철의 손가락을 묵묵히 내려다보았다. 40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별 넷을 달았던 가슴이다. 대통령조차 고개를 숙이며 훈장을 달아주었던 그 가슴을 일개 중사가, 그것도 복장 불량인 부사관이 손가락질하고 있었다. 허허. 나라 지키는 군인들 기강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나. 내가 알던 군대는 이러지 않았는데 말이야. 그 한마디가 박광철의 뇌관을 건드렸다. 이 꼰대 새끼가 진짜. 박광철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욱하는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최무백이 소중하게 들고 있던 보자기를 군화발로 걷어찼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보자기가 바닥에 나뒹굴었다. 매듭이 풀리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것들이 아스팔트 위로 쏟아졌다. 쭈글쭈글한 사과 2알 랩에 싼 쑥떡 몇 덩이, 그리고 플라스틱 병에 담긴 식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먹이려고 새벽부터 준비해온 투박하지만 정성 어린 음식들이었다. 흙먼지 묻은 쑥떡이 박광철의 군화 발치에 굴러가 멈췄다. 아이고. 최무백이 탄식하며 쏟아진 음식들을 줍기 위해 허리를 굽혔다. 떨리는 손으로 흙 묻은 떡을 집어드는 노인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이거 봐, 이거 봐. 쓰레기를 들고 와서 누구한테 먹이겠다는 거야? 야, 당장 이거 안 치워? 위병소 앞 더러워지게. 박광철은 쭈그리고 앉은 최무백의 어깨를 군화발로 툭 밀었다. 중심을 잃은 최무백이 엉덩방아를 찌우며 바닥에 넘어졌다. 손에 쥐고 있던 쑥떡이 뭉개졌다. 짧은 신음과 함께 최무백이 바닥을 짚었다. 손바닥에 까칠한 아스팔트의 열기가 전해졌다. 하지만 그보다 더 뜨거운 것은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참담함이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조국의 군대가 자신의 후배들이 고작 이 정도 수준이라는 사실에 대한 깊은 절망감이었다. 박광철은 넘어진 최무백을 내려다보며 팔짱을 꼈다. 마치 전리품을 획득한 승리자라도 된 양거만한 표정이었다. 김혁 상병 역시 옆에서 낄낄거리며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빨리 안 일어나? 확 들어서 던져버리기 전에 썩 꺼지라고. 최무백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모자가 벗겨지며 희끗희끗한 백발과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그 속에 감춰져 있던 강렬한 눈빛이 완전히 드러났다. 더 이상 동네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다. 수만 명의 병력을 지휘하며 적진을 노려보던 합참의장의 눈빛. 그 서늘한 기운에 박광철은 순간적으로 뒷목이 쭈뼛 서는 것을 느꼈다. 최무백이 안주머니로 손을 가져갔다.
그곳에는 낡은 지갑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지갑 깊숙한 곳에는 지금 이 상황을 단번에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아니, 이 사단 전체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들어 있었다. 하지만 저 오만방자한 중사의 태도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단순히 신분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줘야 했다. 그때였다. 부대 안쪽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도로 저편에서 검은색 관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내려오고 있었다. 앞 범퍼에는 붉은색 바탕에 은색 별 2개가 선명하게 박힌 성판이 달려 있었다.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2개의 은색 별. 사단장 전용 관용차였다. 위병소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김혁은 사색이 되어 정자세를 취했고 박광철 역시 넘어진 노인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황급히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경례 준비를 했다. 사단장님 나오신다. 야, 똑바로 서. 이 노인네 때문에 지적받으면 넌 뒤질 줄 알아. 박광철이 다급하게 김혁에게 속삭였다. 검은 세단은 위병소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차 안 뒷좌석에는 제35보 병사단장 박철민 소장이 타고 있었다. 그는 창밖을 무심하게 바라보며 부관과 다음 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오늘 오후 참모 회의 안건은, 말을 하던 박철민 소장의 시선이 우연히 위병소 앞을 스쳤다. 군기 빠진 위병소 풍경이나 보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그저 무심코 던진 시선이었다. 그런데 박철민 소장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위병소 바닥에 엎어져 있는 노인. 흙투성이가 된 옷, 벗겨진 벙거지 모자, 아래 드러난 백발의 옆모습. 그리고 그 노인이 바닥을 짚고 일어서려는 순간 소매가 걷히며 보인 오른쪽 팔뚝의 화상 흉터. 박철민 소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숨이 턱 막혔다. 30년 전 자신이 갓 임관한 소위 시절 비무장지대 수색 작전 중 지뢰 폭발 사고가 있었을 때 자신을 몸으로 덮어 구해주고 대신 파편을 맞았던 그 대대장님. 이후 승승장구하여 육군 참모총장을 거쳐 합참의장까지 지내며 대한민국 국군의 전설이 된 분. 자신이 군인으로서 가장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하늘 같은 스승이자 주군. 예비역 육군 대장 최무백 각하가 저기 쓰러져 있었다. 세워. 당장 차 세워. 박철민 소장이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질렀다. 운전병이 기겁하며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끼익.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차가 멈추기도 전에 뒷좌석 문이 벌컥 열렸다. 사단장님. 부관이 놀라 소리쳤지만 박철민 소장은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 차에서 뛰어내렸다. 얼마나 급했는지 쓰고 있던 정모가 벗겨져 바닥에 굴렀지만 그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위병소 앞에 서 있던 박광철과 김혁은 사단장이 차에서 뛰어내려 자신들을 향해 전력 질주에 오자 넋이 나간 표정이 되었다. 박광철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역시 사단장님. 위병소 앞이 지저분하니까 직접 와서 호통치시려는구나. 저 노인네 이제 죽었다. 박광철은 기세등등하게 엎어져 있는 최무백을 향해 소리쳤다. 야, 안 일어나? 사단장님 오시잖아. 너 때문에 우리까지 혼나게 생겼어. 박광철이 다시 한번 최무백을 발로 차려는 순간이었다. 번개 같은 속도로 달려온 박철민 소장의 군화발이 박광철의 옆구리를 강타했다.
박광철은 비명도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낙엽처럼 날아가 위병소 벽에 처박혔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박광철이 바닥으로 널브러졌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파악하기도 전에 박철민 소장은 흙바닥에 엎어져 있는 최무백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그리고는 철퍼덕.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서슬 퍼런 투스타 사단장이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최무백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박철민 소장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외쳤다. 각하. 총장님, 박철민입니다. 이 못난 놈이 각하를 이제야 뵙습니다. 정적. 매미 소리마저 멈춘 듯한 무거운 침묵이 위병소를 감쌌다. 김혁 상병은 소총을 떨어뜨릴 뻔했고 벽에 처박혀 끙끙대던 박광철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사단장이 뭐라고 한 거지? 각하? 총장님? 박광철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사단장인 박철민 소장은 군단 내에서도 불같은 성격과 칼같은 원칙주의자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대나무 같은 장군이 고작 거짓골을 한 노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다. 최무백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신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중년의 장군을 바라보았다.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앳된 소위의 얼굴이 주름진 장군의 얼굴과 겹쳐졌다. 자네가 철민이냐? 덤덤하게 던진 최무백의 한마디에 박철민 소장은 바닥에 머리를 쿵 박으며 오열하듯 대답했다. 예, 소장 박철민. 각하의 영원한 부관 박철민입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제가 부하 교육을 개판으로 시켰습니다. 박광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입은 떡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고 다리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다. 자신이 방금 발로 차고 밀치고 욕설을 퍼부은 노인이 사단장이 무릎 꿇고 기는 존재라니. 그것도 총장님이라니. 좆됐다. 박광철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 생각뿐이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고 괄약근이 풀릴 것 같은 공포가 엄습했다. 최무백은 흙 묻은 손으로 박철민 소장의 어깨를 툭툭 치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박광철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노인의 눈빛은 더 이상 자상한 할아버지의 것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60만 대군을 호령하던 합참의장의 살기가 위병소 전체를 휘감았다. 철민아. 예. 각하. 박철민 소장이 벌떡 일어나 부동자세를 취했다. 그의 눈에서는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내 손자가 이 부대에 있다. 최민우 이병. 민우가 각하의 손자입니까? 박철민 소장도 처음 듣는 사실이었다. 최무백은 쓴웃음을 지었다. 백 쓰고 들어오는 거 싫다고 할아비가 누군지 절대 말하지 말라고 내가 시켰지.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 내 생각이 틀렸던 것 같구나. 내 손자가 이런 놈들 밑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을지 안 봐도 비디오야. 최무백의 시선이 박광철에게 꽂혔다. 박광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줌을 지리기 일보 직전이었다. 살려주십시오. 저는 몰랐습니다. 제발. 박광철이 비굴하게 손을 비비며 웅얼거렸다. 박철민 소장이 이빨을 갈며 박광철에게 다가갔다. 헌병대장 호출해. 당장 이 새끼 끌고 가서 영창에 쳐넣어. 그리고 감찰부 싹 다 불러.
오늘부로 이 부대 위병소부터 대대장까지 싹 다 뒤집는다. 예, 알겠습니다. 부관이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를 들었다. 그리고 각하, 누추하지만 사단장실로 모시겠습니다. 민우. 최민우 이병도 당장 그쪽으로 데려오겠습니다. 박철민 소장이 최무백을 부축하며 정중하게 관용차 뒷좌석 문을 열었다. 최무백은 흙 묻은 옷을 털지도 않고 차에 타려다 멈칫했다. 그리고 떨고 있는 박광철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자네 군인이 뭔가? 약한 사람 지키라고 나라에서 총 주고 옷 입혀준 거 아닌가? 힘없는 노인네 하나 보호 못하는 놈이 전쟁 나면 국민을 지키겠어? 내 놈은 군복 입을 자격 없다. 그 말은 그 어떤 욕설보다 뼈아프게 박광철의 가슴을 후벼 팠다. 최무백이 차에 오르고 박철민 소장이 운전병을 밀어내고 직접 운전석에 앉았다. 검은 세단이 본청을 향해 출발했다. 남겨진 위병소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와 함께 헌병대 차량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박광철은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다. 8월의 태양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그의 인생은 이제 차갑게 식어버릴 것이 분명했다. 한편 본청으로 향하는 차 안. 최무백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곧 손자를 만난다. 관심병사라는 딱지가 붙어 기 죽어 있을 손자 녀석.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철민아. 예, 각하. 말씀하십시오. 가서 제일 맛있는 거나 좀 내오거라. 아까 떡을 다 쏟아서 배가 고프구나. 당장 취 사장에 연락해서 최고급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후 부대 내 방송이 울려 퍼졌다. 알림. 본부 중대 이병 최민우. 이병 최민우. 지금 즉시 사단장실로 올 것. 다시 알림. 최민우 이병은 하던 일 멈추고 즉시 사단장실로 올 것. 생활관 구석에서 선임들의 전투화를 닦고 있던 최민우 이병은 방송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단장실? 내가 뭘 또 잘못했나? 이제 영창 가는 건가? 불길한 예감에 손을 떨며 구두약을 내려놓는 민우.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창이 아니라 부대 내 서열 1위가 되는 로열 패밀리 대관식이었다. 충성. 본부 중대 이병 최민우 사단장님 호출받고 왔습니다. 사단 본청 건물 2층. 육중한 참나무 문 앞에서 최민우 이병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목구멍이 바짝바짝 말라붙었다. 이마에서 흐른 식은 땀이 눈을 찔렀지만 감히 닦을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민우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생활관 구석에서 선임들의 빨래를 개고 있었다. 관심병사라는 멸칭. 행동이 굼뜨고 말이 어눌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무엇보다 든든한 백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그는 소대 내먹이 사슬의 최하위층이었다. 선임들은 심심하면 그의 관물대를 뒤져 간식을 훔쳐 먹었고 이유 없이 뒤통수를 때렸다. 그런 그에게 떨어진 사단장 호출 명령. 이건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혹시 며칠 전 마음의 편지에 썼던 내용이 새어나간 걸까? 아니면 작업 중에 실수로 깨트린 빗자루 때문인가?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민우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영창을 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발목을 잡아 끌었다. 들어와. 안에서 굵직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우는 침을 꿀꺽 삼키고 조심스럽게 문손잡이를 돌렸다.
문이 열리자마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훅 끼쳐왔다. 밖의 찜통더위와는 딴 세상이었다. 그리고 그 쾌적한 냉기 속에서 민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방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집무용 소파. 그 상석에는 흑투성이 등산복을 입은 자신의 할아버지 최무백이 삐딱하게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맞은편 사단장 박철민 소장이 전투복 상의를 탈의한 채 러닝셔츠 바람으로 과일을 깎고 있었다. 아이고 각하. 이거 배가 참 답니다. 한 조각 더 드십시오. 박철민 소장이 샛노란 배 한 조각을 이쑤시개에 찍어 공손하게 내밀었다. 천하의 투스타 사단장이 말이다. 민우의 입에서 얼빠진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소리에 소파에 앉아있던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문 쪽으로 향했다. 최무백의 눈이 손자를 발견하자마자 그윽하게 휘어졌다. 오냐, 우리 강아지 왔구나. 최무백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민우는 움직일 수 없었다. 상황 파악이 전혀 되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왜 여기에? 그리고 사단장님은 왜 저러고 계신 거지? 내가 더위를 먹어서 헛것을 보는 건가? 박철민 소장은 들고 있던 과도와 배를 황급히 내려놓고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민우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다. 민우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사단장의 위압감은 여전했다. 하지만 박철민 소장은 민우의 어깨를 와락 끌어안았다. 아이고, 우리 최이병, 아니 최민우 조카님, 어서 오게, 어서 와. 그동안 고생이 많았지? 사단장님? 민우는 얼어붙은 채 눈만 깜빡였다. 박철민 소장은 민우의 등을 두어 번 팡팡 두드려주고는 그를 최무백 앞자리로 안내했다. 자, 앉아라. 할아버지 뵙고 싶었지? 민우는 엉거주춤 소파에 앉았다. 푹신한 가죽 소파의 감촉이 낯설었다. 바로 앞에 앉은 할아버지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어딘가 분위기가 달랐다. 예전에 그 힘없고 주름진 시골 노인이 아니었다. 등 뒤에서 후광이 비치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할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사단장님이 왜?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최무백은 쯧쯧 혀를 차며 손자의 야윈 볼을 쓰다듬었다.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냐? 각하 죄송합니다. 제가 부덕하여 손자분, 아니 민우군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박철민 소장이 옆에서 고개를 조아리며 끼어들었다. 민우는 각하라는 호칭에 귀를 의심했다. 대통령이나 쓸 법한 호칭을 할아버지에게. 최무백이 사단장을 향해 눈짓했다. 철민아, 애 놀라겠다. 설명 좀 해줘라. 이 녀석은 내가 그냥 농사짓다 은퇴한 줄로만 알아. 예, 알겠습니다. 박철민 소장은 자세를 고쳐 잡고 민우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장난기 싹 가신 진지한 장군의 눈빛이었다. 최민우 이병. 자네 조부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모르는가? 네. 그냥 예전에 군대 오래 계셨다고만 들었습니다. 오래 계신 정도가 아니지. 박철민 소장은 벽에 걸려있는 역대 사단장 사진들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여기 있는 사진 속 장군들이 평생을 바쳐 충성에도 닿을까 말까 한 분이 바로 저기 계신 최무백 각하시다. 육군 참모총장을 거쳐 전군을 지휘하는 합동참모의장까지 지내신 대한민국 국군의 살아있는 전설이셔. 나 박철민이 소위 시절
목숨을 바쳐 모셨던 주군이기도 하고. 민우의 입이 떡 벌어졌다. 합참의장? 우리 할아버지가? 집에서 맨날 낡은 러닝셔츠 바람으로 마당 쓸고 막걸리 심부름 시키던 그 할아버지가 별 4개 대장? 거짓말. 허허, 이 녀석. 할애비가 거짓말하는 거 봤냐? 최무백이 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사진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는 별 4개가 박힌 성판을 배경으로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는 젊은 시절의 최무백이 있었다. 그 옆에는 앳된 얼굴의 박철민 소위가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민우는 사진과 할아버지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가슴이 벅차오르다 못해 터질 것 같았다. 그동안 서러웠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빽이 없다고 집이 가난해 보인다고 무시당했던 시간들. 면회 한 번 안 온다고 비아냥거리던 선임들의 얼굴. 할아버지. 민우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울지 마라 사내 자식이. 뚝 그쳐. 최무백이 엄하게 말했지만 그 손길은 민우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고 있었다. 그때 최무백의 시선이 민우의 손목에 멈췄다. 걷어올린 소매 아래로 시퍼렇게 멍든 자국이 보였다. 이거 뭐냐? 최무백의 목소리가 급격히 낮아졌다. 사단장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다. 민우는 황급히 소매를 내리려 했지만 최무백의 거친 손이 민우의 팔을 꽉 잡았다. 누가 그랬어? 아, 아닙니다. 그냥 작업하다가 부딪혔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40년을 군 밥 먹은 사람이다. 맞은 상처랑 부딪힌 상처도 구별 못할 것 같으냐? 최무백의 눈에서 이글거리는 불길이 치솟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철민 소장을 바라보았다. 철민아. 예, 각하. 박철민 소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내 손자 몸에 손댄 놈들이 이 부대 안에 있다. 그것도 아주 상습적으로 괴롭힌 흔적이야. 최무백은 민우의 팔을 걷어 올렸다. 멍 자국뿐만 아니라 담뱃불에 지진 듯한 화상 흉터까지 드러났다. 헉! 박철민 소장이 숨을 들이켰다. 감히 내 부대에서 감히 각하의 핏줄에게. 박철민 소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주군에 대한 죄송함이 뒤섞여 폭발 직전이었다. 민우야. 말해라. 누구냐? 사단장이 무릎을 꿇고 민우의 눈높이를 맞추며 물었다. 누가 널 이렇게 만들었어? 이름만 대. 오늘부로 그놈들은 군인이 아니라 짐승 취급을 받게 될 거다. 민우는 주저했다. 말해도 될까? 보복당하면 어쩌지? 하지만 할아버지의 든든한 눈빛을 보자 용기가 솟았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삼소대장 김철수 중위님, 그리고 분대장 최기철 상병님, 또 민우의 입에서 이름들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박철민 소장은 수첩에 그 이름들을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다. 그것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다. 그것은 데스노트였다. 같은 시각 제35보 병사단 예하 대대 3중대 2소대 생활관. 평화로운 오후 일과 시간이었지만 생활관 분위기는 묘하게 들떠 있었다. 당직 사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병사들은 매점에서 사온 냉동 만두와 과자를 펼쳐놓고 떠들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분대장 최기철 상병이 있었다. 그는 민우의 관물대에서 훔쳐온 초코파이를 씹으며 낄낄거리고 있었다.
야, 그 폐급 관심병사 새끼 사단장실 끌려갔다며? 진짜 영창 가는 거 아니냐? 옆에 누워있던 부분대장 강석훈 일병이 맞장구를 쳤다. 100%입니다. 며칠 전에 소원술이 긁은 거 걸린 거 아닙니까? 아, 그 새끼 없으니까 공기가 다 상쾌하네. 그러게 말이다. 들어오면 아주 죽여놔야지. 감히 선임들을 찌르려고 해? 최기철은 다 먹은 과자 봉지를 민우의 침상 위에 휙 던졌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징계면 헌병대나 중대장실로 부르지 사단장실로 바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까? 신병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야, 넌 짬을 똥구멍으로 먹었냐? 사안이 중대하니까 그렇겠지. 아마 간첩 신고라도 했나 보지. 아니면 사고를 쳐도 아주 대형 사고를 쳤거나. 최기철이 신병의 머리를 툭 치며 비웃었다. 그때 생활관 문이 벌컥 열리며 행정반 개원이 뛰어들어왔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최상병님, 큰일 났습니다. 뭐야, 왜 호들갑이야? 간부 떴냐? 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위병소랑 본청 쪽에 소문이 쫙 퍼졌는데 최민우 그 새끼. 새끼? 야, 말 똑바로 안 해? 최민우가 뭐? 개원은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다. 최민우 할아버지가 면회를 왔는데 그 할아버지가 전 합참의장이랍니다. 순간 생활관에 정적이 흘렀다. TV에서 나오는 아이돌 가수의 노랫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렸다. 뭐? 합참. 뭐? 최기철이 잘못 들었다는 듯 되물었다. 합동참모의장이요. 별 4개. 포스타. 지금 사단장님이랑 본청에서 같이 계신답니다. 위병소 박 중사님은 그 할아버지한테 행패 부리다가 헌병대에 끌려가셨답니다. 지랄하지 마. 야, 몰래 카메라냐? 어디서 구라를 쳐? 최기철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하지만 다리는 이미 후들거리고 있었다. 진짜입니다. 지금 연대장님, 대대장님 전부 본청으로 집합 걸렸습니다. 중대장님도 지금 차 타고 나가셨습니다. 쾅! 최기철이 들고 있던 콜라 캔을 떨어뜨렸다. 검은 액체가 바닥에 콸콸 쏟아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전 합참의장. 군대에서 별 하나만 떠도 산천초목이 떤다는데 별 4개. 그것도 전군 서열 1위였던 사람. 그 사람의 손자가 최민우라고. 내가 매일 갈구고 때리고 간식 뺏어 먹던 그 찐따 최민우가. 최기철의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지난 몇 달간 자신이 민우에게 했던 짓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잠을 못 자게 깨우던 일,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시키던 일, 부모님 욕을 하던 일, 그리고 어제 담뱃불로 팔을 지지며 낄낄대던 자신의 모습. 사형이다. 난 죽었다. 그 생각뿐이었다. 옆에 있던 강석훈 일병도 사색이 되어 덜덜 떨고 있었다. 최상병님. 어떡합니까? 저번 주에 최민우 빨래 훔친 거 접니다. 저 이제 육군 교도소 갑니까? 닥쳐. 나도 미치겠으니까. 생활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민우를 괴롭혔던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고 방관했던 병사들도 불똥이 튈까봐 전전긍긍했다. 그때였다. 방송 알림.
3중대 2소대장 중위 김철수, 3중대 2소대 분대장 상병 최기철. 지금 즉시 대대 연병장으로 집합할 것. 단독 군장 착용. 다시 알림. 스피커를 찢고 나오는 방송 소리는 저승사자의 호출과도 같았다. 으악. 최기철이 머리를 감싸 쥐고 자리에 주저앉았다. 한편 대대장실 대대장은 전화기를 붙잡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사단장의 목소리는 평소의 그 차가운 톤이 아니었다. 분노로 끓어오르는 용암 같았다. 야, 이 새끼야. 너 대대 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내 부대에. 아니, 각하의 손자가 내 대대에 있는데 애가 뼈와 가죽만 남도록 굴려. 그리고 몸에 흉터? 네가 그러고도 지휘관이야? 당장 옷 벗을 준비해. 사단장님. 면목 없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시정은 무슨 시정? 지금 당장 3중대장, 소대장, 그리고 가해 병사놈들 싹 다 데리고 사단 연병장으로 튀어와. 10분 준다. 1분이라도 늦으면 내 놈 목부터 날아갈 줄 알아. 뚝. 전화가 끊겼다. 대대장은 멍하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손이 덜덜 떨렸다. 진급은 물 건너갔다. 아니, 불명예 제대나 안 당하면 다행이었다. 당장 차 대기시켜. 3중대장 어디 갔어? 대대장의 고함 소리가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다. 제35보 병사단 본부 앞 연병장. 평소라면 축구를 하거나 제식 훈련을 하는 병사들로 붐볐을 이곳에 지금은 살벌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헌병대 차량 수십 대가 연병장을 둘러싸고 있었고 무장한 헌병들이 도열해 있었다. 연병장 한가운데에는 3중대장, 김철수 소대장, 최기철 분대장, 그리고 민우를 괴롭혔던 병사 5명이 일렬로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들은 8월의 땡볕 아래서 단독 군장을 한 채 벌벌 떨고 있었다. 그들 앞 단상에는 최무백, 박철민 사단장, 그리고 말끔한 새 전투복으로 갈아입은 최민우 이병이 서 있었다. 최무백은 낡은 등산복 차림 그대로였다. 하지만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그의 모습은 그 어떤 장군보다 거대해 보였다. 물 한 모금 주지 마라. 박철민 사단장이 헌병대장에게 차갑게 지시했다. 꿇어앉은 가해자들의 입술은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었다. 최무백이 천천히 단상 아래로 내려왔다. 지팡이 짚는 소리가 툭, 툭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카운트다운처럼 가해자들의 심장을 조여왔다. 최무백은 가장 먼저 소대장 김철수 중위 앞에 멈춰 섰다. 김철수 중위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고개 들어. 낮은 목소리였지만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김철수 중위가 덜덜 떨며 고개를 들었다.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다. 자네가 소대장인가? 예. 예. 그렇습니다. 소대장이 뭘 하는 사람이지? 소대원을 지휘하고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잘 아는군. 그런데 왜 내 손자는 보호하지 않았나? 최무백의 질문에 김철수 중위는 말문이 막혔다. 관심병사라고? 적응 못한다고? 그래서 방치했나? 아니면 재미있어서 같이 즐겼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 아니, 자네는 살아서 그 죄를 갚아야지. 군복을 벗고 사회에 나가서도 평생 부끄러워하며 살아라. 자네 같은 장교 때문에 훌륭한 병사들이 다치고 병드는 거야.
최무백은 김철수의 어깨에 있던 계급장을 손으로 뜯어내 버렸다. 찍 하는 소리와 함께 다이아몬드 계급장이 뜯겨나갔다. 그것은 군인으로서의 사망 선고였다. 다음은 최기철 상병 차례였다. 최기철은 최무백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바지에 오줌을 지렸다. 노란 액체가 전투복 바지를 적시며 흘러나왔다. 아이고 냄새야. 최무백이 코를 막는 신용을 했다. 민우야, 이리 와보거라. 최무백의 부름에 민우가 단상에서 내려왔다. 민우는 떨고 있는 최기철을 바라보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벌레 보듯 하던 악마가 지금은 자신의 발 아래서 벌레처럼 떨고 있었다. 통쾌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이놈이 널 괴롭혔던 놈이냐?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해줄까? 네가 하라는 대로 해주마 영창을 보내든 똑같이 때려주든. 모두의 시선이 민우에게 쏠렸다. 최기철은 애원하는 눈빛으로 민우를 올려다보았다. 제발 살려줘라고 입모양으로 말하고 있었다. 민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그리고 사단장님. 그래, 말해보거라. 저는 이 사람들이 법대로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사적인 복수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최무백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이내 흐뭇한 미소가 번졌다. 허허. 녀석. 많이 컸구나. 그래, 그게 군인이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대로 하는 것. 그게 진짜 군인이다. 최무백은 박철민 사단장을 돌아보았다. 들었지? 내 손자가 원한단다. 법대로 처리해. 군형법상 가혹행위, 직무유기, 폭행, 협박. 하나도 빠짐없이 적용해서 가장 엄중하게 다스려라. 예, 알겠습니다. 헌병대장. 이놈들 전원 긴급 체포하고 구속 수사해. 충성. 헌병들이 달려들어 가해자들에게 수갑을 채웠다. 철컥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들은 질질 끌려나갔다. 연병장에는 그들의 비명과 울음소리만이 남았다가 이내 사라졌다. 상황이 정리된 후 최무백은 다시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연병장에 모여있던 대대 병력 전체가 숨을 죽였다. 들어라, 후배들아. 노장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나는 오늘 내 손자를 구하러 왔다. 하지만 와서 보니 내가 구해야 할 건 내 손자만이 아니었더구나. 썩어 빠진 군대, 전우를 괴롭히는 비겁한 문화, 그것들로부터 너희 모두를 구해야 했다.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군인은 옆에 있는 전우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전우가 힘들면 짐을 나눠 들고 전우가 위험하면 몸을 던지는 것이 군인이다. 약한 사람 괴롭히고 힘없는 사람 무시하는 건 양아치나 하는 짓이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목이 터져라 대답했다. 그 목소리에는 전율이 담겨 있었다. 내 손자 최민우. 부족한 놈이다. 하지만 내 피를 이어받은 놈이다. 앞으로 이 녀석이 잘못하면 따끔하게 혼내라. 하지만 이유 없이 괴롭힌다면 그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때는 이 지팡이가 아니라 탱크를 몰고 올 것이다. 좌중에서 웃음과 함께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연설이 끝나고 최무백은 민우를 꽉 안아주었다. 민우야, 이제 기죽지 마라. 너는 대한민국 대장 최무백의 손자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육군이다.
당당하게 복무하고 건강하게 제대해라. 네,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민우는 할아버지의 품에서 엉엉 울었다. 그날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다시 태어난 군인 최민우의 성장의 눈물이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붉게 물든 노을 아래 최무백은 박철민 사단장의 배웅을 받으며 부대를 떠났다. 그 뒷모습은 올 때와는 달리 쓸쓸해 보이지 않았다. 거대한 산이 움직이는 듯한 웅장함이 그곳에 있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35사단에는 새로운 전설이 시작되었다. 로열 패밀리 최민우 이병과 거지 차림으로 나타나 사단을 뒤집어 놓은 전설의 사성 장군 이야기는 군대 괴담이 되어 오래오래 전해지게 되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제35보 병사단 예하 대대 생활관. 다음 날 아침 기상 나팔 소리가 울렸을 때 최민우 이병이 느낀 공기는 어제와는 확연히 달랐다. 아니, 단순히 다른 정도가 아니라 이질적이었다. 기상입니다. 불침번 근무자가 복도를 뛰어다니며 외치는 소리에 민우가 습관적으로 벌떡 일어났다. 평소 같았으면 야 최민우, 굼뜨지? 동작 봐라. 라며 날아왔을 선임들의 욕설이나 베개가 없었다. 오히려 주변이 적막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리자 옆자리의 일병들이 민우의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이불을 개고 있었다. 심지어 맞은편 침상을 쓰는 병장조차 민우와 눈이 마주치자 흠칫 놀라며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다. 최이병. 아니, 민우야. 잘 잤냐? 평소 민우를 투명 인간 취급하던 부분대장 강석훈 일병이 잔뜩 굳은 표정으로 말을 걸어왔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말투는 지나치게 공손했다. 민우는 그 태도가 낯설고 불편했다. 네, 잘 잤습니다. 강 일병님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럼. 아, 그리고 이거. 강석훈이 민우의 전투화를 슬며시 밀어주었다. 내가 새벽에 불침번 서면서 심심해서 내 것까지 좀 닦아놨다. 광 좀 냈는데 괜찮을지 모르겠네. 반짝반짝 빛나는 전투화. 민우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이병의 전투화를 선임이, 그것도 부분대장이 닦아준다. 이건 군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 모든 것이 어제 다녀간 할아버지, 전설의 사성 장군 최무백의 윗광 때문임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하지만 민우는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눌려오는 듯 했다.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닌데. 아침 점호 시간 연병장에 모인 대대 병력의 시선이 민우의 등 뒤로 꽂히는 것이 느껴졌다.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귓가를 스쳤다. 야, 쟤야? 할아버지가 포스타라는 애가? 어제 사단장님이 무릎 꿇었다는 그 전설에. 건드리면 인생 종치는 거야. 눈도 마주치지 마. 민우는 고개를 푹 숙였다. 왕따에서 하루아침에 부대 내 최고 실세인 로열 패밀리가 되었지만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고립이었다. 누구도 그에게 진심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두려움 혹은 경외심. 그 사이에 인간 최민우는 없었다. 일과 시간 민우가 대기하고 있던 행정반으로 대대장이 들이닥쳤다. 어이쿠, 최민우 용사. 여기 있었나? 대대장의 얼굴에는 비굴할 정도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제 사단장에게 깨질 때의 초췌함은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든 민우에게 점수를 따보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민우군.
오늘 일과 뺄까? 몸도 안 좋을 텐데 의무대 가서 요양 좀 하다가 PX 가서 맛있는 것도 좀 사 먹고 그래. 아, 내 카드로 긁어도 돼. 대대장이 자신의 카드를 내밀자 행정반 개원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민우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대대장님. 저는 환자가 아닙니다. 오늘 예정된 주특기 훈련 열외 없이 받겠습니다. 어허, 그래도 할아버님. 아니, 최무백 각하께서 걱정하실 텐데.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특혜 받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저를 다른 병사들과 똑같이 대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민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대대장은 그 올곧은 눈빛에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머쓱한 듯 카드를 거두었다. 크흠. 그래. 자네 정신력이 아주 훌륭하구만. 역시 그 피가 어디 가겠어. 알겠네. 그럼 훈련 준비해. 대대장이 사라지자 구석에서 업무를 보던 작전장교가 민우를 힐끔 쳐다보았다. 그는 평소 깐깐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민우를 보는 눈에 묘한 인정이 서려 있었다. 빽 믿고 설치는 놈인 줄 알았더니 제법이군. 오후 훈련 시간. 민우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다. 진흙탕을 구르고 철조망을 통과하며 땀범벅이 되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다. 자신이 장군의 손자가 아니라 군인 최민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런 민우의 모습을 보며 병사들 사이의 공기도 아주 조금씩 미세하게 변하고 있었다. 공포의 대상에서 인정할 만한 전우로. 하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위병소 밖에서 또 다른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후 4시경 서울의 한 고급 로펌 사무실. 뭐라고? 기철이가 구속돼? 헌병대 영창에. 대한민국 5대 로펌 중 하나인 태산의 파트너 변호사 최명훈이 수화기를 집어 던질 듯 소리쳤다. 그는 어제 구속된 가해자 분대장 최기철 상병의 아버지였다.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군대가 미쳤구만. 내가 매년 그 부대에 기부하는 돈이 얼만데. 최명훈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다. 그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아들 기철이는 그에게 있어 금지옥엽 외동아들이었다. 군대 가서 고생한다고 해서 뒤로 몰래 돈도 찔러주고 대대장 밥도 사 먹이며 온갖 편의를 봐줬는데 감히 영창을 보내다니. 상대방이 누군지 알아봤어? 비서가 조심스럽게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그게 피해자 병사의 할아버지가 예비역 장성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예비역 장성? 별? 똥별들 다 은퇴하면 뒷방 늙은이 신세지 뭐. 기껏해야 원스타 투스타겠지. 야, 차 대기시켜. 임실로 내려간다. 변호사님 직접 가시게요? 가서 뒤집어 엎어야지. 감히 법조계 마당발인 나 최명훈을 무시해? 대대장 그 새끼 옷 벗기고 그 피해자 놈이라는 자식 부모까지 싹 다 고소해서 아주 아작을 내버릴 거야. 최명훈은 자신의 인맥과 돈, 그리고 법 지식이면 해결 못할 일이 없다고 믿는 전형적인 엘리트 특권층이었다. 그는 자신이 지금 건드리려는 벌집이 말벌집 정도가 아니라 용의 둥지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검은색 대형 세단이 고속도로를 질주했다. 뒷좌석에 앉은 최명훈은 끊임없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김 의원.
나야. 국방위 소속이지? 아니, 내 아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박 기자, 군대 내 가혹행위 프레임 말고 역으로 관심병사의 자해 공갈 이런 거 기사 하나 써줄 수 있나? 소스는 내가 줄게. 그는 치밀했다. 단순히 가서 떼를 쓰는 게 아니라 여론전과 법적 공방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었다. 한편 최무백은 임실의 허름한 시골집 마루에 앉아 있었다. 낡은 선풍기가 덜덜거리며 돌아가고 있었고 그의 앞에는 30년 된 앨범이 펼쳐져 있었다. 저녁 후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조용히 귀향했을 때 그는 다짐했었다. 다시는 권력의 세계에 발을 들이지 않겠노라고. 하지만 손자가 겪은 고초를 생각하면 아직도 피가 거꾸로 솟았다. 따르릉. 그때 안방에 낡은 전화기가 울렸다. 최무백이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필승. 각하 접니다. 국방부 장관 이태진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급함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다. 현 국방부 장관 이태진. 최무백이 참모총장 시절 전속부관으로 데리고 있었던 아들 같은 후배였다. 오, 태진이냐? 장관님이 어인일로 이 시골 노인네한테 전화를 다하고. 각하. 섭섭합니다. 35사단 뒤집어 놓으셨다는 보고 받았습니다. 왜 저한테 먼저 말씀 안 하셨습니까? 제가 알았으면 헬기라도 띄워 보내드렸을 텐데요. 됐다. 내 손자 일인데 내가 해결해야지. 나란 일 하는 사람이 사적인 일에 힘쓰면 되나? 각하의 일은 사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고를 들어보니 가해 병사 측 부모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최명훈 변호사라고 아주 독종입니다. 혹시라도 귀찮게 해드리면 제가 바로. 이 장관. 최무백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예, 각하. 그냥 두게. 예. 하지만 그자가 내려가서 행패를 부리면 민우군이 내버려 두라니까. 똥개가 짖는다고 사자가 잠을 설치던가. 민우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고 싶기도 하고. 정 안 되면 그때 내가 나서지. 최무백은 덤덤하게 말했지만 그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리고 태진아. 예. 만약 그자가 선을 넘으면 그때는 자네가 아니라 내가 직접 그 로펌을 박살낼 거다. 준비는 해두게. 수화기 너머 이태진 장관이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명심하겠습니다. 충성. 전화를 끄는 최무백은 다시 마당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어둠이 내린 35사단 위병소 앞.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섰다. 차 문이 열리고 명품 양복을 입은 최명훈이 내렸다. 그의 뒤로 건장한 체격의 수행원 2명이 따라 내렸다. 문 열어. 최명훈이 위병소 근무자에게 반말로 지시했다. 어제의 사건으로 군기가 바짝 든 위병소 근무자는 당황하지 않고 막아섰다.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입니다. 신분증 제시해 주시고 용무 말씀해 주십시오. 나 태산 로펌 최명훈 변호사야. 여기 사단장 나오라고 해. 내 아들 납치 감금 혐의로 고소하기 전에 당장 문 열란 말이야. 그의 고함 소리가 밤하늘을 갈랐다. 더 큰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다. 변호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절차를 밟으십시오. 위병소 앞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명훈은 막무가내였다. 그는 위병소 철문을 발로 차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야, 박철민 사단장 나오라고 해. 2년 전에 내가 골프 접대해 준 거 까먹었어? 어디서 감히 내 아들을 가도? 인권위원회에 제소해서 니들 다 옷 벗게 해줄까?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그는 자신이 가진 돈과 권력이면 군부대 따위는 쉽게 으깨버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때 위병소 안쪽에서 지프차 한 대가 달려왔다. 차에서 내린 것은 박철민 사단장이 아닌 대대장이었다. 대대장의 표정은 곤혹스러움 그 자체였다. 최 변호사님 진정하십시오. 여기는 군사보안구역입니다. 오, 김중령. 잘 만났네. 내 아들 기철이 어딨어? 당장 불러. 그리고 그 피해자라는 놈 최민우. 걔도 당장 내 앞으로 데려와. 합의를 보든 뭘 하든 끝장을 봐야 할 거 아냐. 최명훈이 대대장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찌르며 윽박질렀다. 대대장은 곤란한 듯 식은땀을 흘렸다. 그게 지금 사단장님 지시로 면회 불가능합니다. 돌아가십시오. 뭐? 이 사람들이 진짜. 좋아. 내가 지금 기자들 불렀거든. 내 아들이 군대 내 가혹행위 조작 사건의 피해자라고 인터뷰할 거야. 너네 부대 관리 소홀로 다 죽고 싶어? 협박이었다. 언론 플레이. 군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최명훈은 정확히 찌르고 있었다. 대대장은 어쩔 수 없이 무전기를 들었다. 잠시 후 상황을 보고받은 박철민 사단장실. 이 미친 작자가. 박철민 사단장은 이마에 핏줄이 터질 듯 꿈틀거렸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밟아버리고 싶었지만 민간인, 그것도 대형 로펌 변호사를 무력으로 제압했다가는 일이 복잡해질 수 있었다. 그때 사단장실 한쪽에 앉아있던 최민우가 조용히 일어났다. 사단장님. 민우야. 걱정 마라.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아닙니다. 제가 만나겠습니다. 뭐? 안 돼. 저런 능구렁이 같은 놈을 네가 어떻게 상대에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일입니다. 할아버지가 안 계셔도 제가 스스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민우의 눈빛은 결연했다. 주눅 들어있던 관심병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할아버지가 보여준 당당함이 그의 피 속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박철민 사단장은 잠시 민우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대신 내가 뒤에 있겠다. 가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라. 대대장실 옆 접견실. 최명훈은 다리를 꼬고 앉아 거만하게 찻잔을 달그락거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최민우가 들어왔다. 그 뒤로 박철민 사단장이 들어왔지만 최명훈은 사단장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민우를 노려보았다. 이 녀석이군. 비실비실하게 생긴 게 딱 봐도 흑수저구만. 최명훈은 민우의 남루한 행색을 훑어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네가 최민우냐? 그렇습니다. 이병 최민우. 민우는 정자세로 앉아 최명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나 최기철 아버진데. 거두절미하고 말할게. 합의해. 얼마면 돼? 5천? 1억? 내 인생에 1억이면 로또 맞은 거잖아. 합의서 쓰고 탄원서 써. 기철이가 장난친 거지 악의는 없었다고. 그러면 내가 제대할 때 취직 자리 하나는 알아봐 주지. 전형적인 회유와 협박. 돈으로 사람의 존엄을 사려는 태도. 민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어제까지 자신이 당했던 수모들이 스쳐 지나갔다.
담배 냄새, 욕설, 비웃음. 그것들은 돈으로 지워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뭐? 야, 튕기지 마. 네가 언제 1억을 만져보겠냐? 할아버지가 예비역이라며? 연금으로 근근히 사실 텐데 효도해야지. 최명훈이 비릿하게 웃었다. 제 할아버지를 모욕하지 마십시오. 민우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그리고 최기철 상병의 행동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격살인이었고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저는 법의 심판을 원합니다. 그 어떤 돈으로도 제 잃어버린 자존심을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새끼가 말귀를 못 알아쳐먹네. 최명훈이 탁자를 쾅 치며 일어났다.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 하나 사회에서 매장하는 건 일도 아니야. 너 제대하고 취직? 어림도 없을 줄 알아. 내 가족들까지 싹 다 세무조사 받게 해줘. 그때였다. 접견실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뒤에 서 있던 박철민 사단장이 나서려는 찰나 최명훈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따르릉, 따르릉. 분위기를 깨는 벨소리. 최명훈은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꺼냈다. 발신자 이름을 보자마자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네. 대표님? 태산 로펌의 대표 변호사였다. 그가 이 시간에 직접 전화를 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예, 대표님. 최명훈입니다. 지금 지방 출장 중에. 야, 이 개땡땡이야. 수화기 밖으로 쩌렁쩌렁한 고함이 터져 나왔다. 최명훈은 귀가 먹먹해질 지경이었다. 네, 대표님? 왜 그러십니까? 너 지금 어디야? 35사단이지? 너 거기서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너 때문에 우리 로펌 국방부 자문 계약 다 끊기게 생겼어.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로펌 압수수색 들어온단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뭘 네가 건드린 그 병사 할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최무백 각하야. 최무백 각하라고. 전 합참의장이자 대통령 멘토이신 분이라고. 네가 감히 그분 손자한테 가서 돈 자랑을 해? 너 돌았어? 최명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최무백. 군대를 모르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전설적인 이름. 현 정권의 안보 실세들이 전부 그의 제자라는 소문. 너 당장 짐 싸. 넌 오늘부로 해고야. 그리고 징계위원회 회부될 거니까 변호사 자격증 반납할 준비해. 아니, 그 전에 당장 그 앞에 엎드려서 빌어. 용서 못 받으면 넌 한국 땅에서 못 살 줄 알아. 뚝. 전화가 끊겼다. 정막. 최명훈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덜덜 떨리는 눈으로 눈앞에 앳된 이병 최민우를 올려다보았다. 아까는 흙수저로 보였던 그 병사가 지금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거대한 산처럼 보였다. 최명훈은 무릎을 꿇었다. 자의가 아니었다. 공포가 그의 다리를 꺾어버린 것이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미쳤었습니다. 제가 눈이 삐었습니다. 최민우. 아니, 최민우님. 제발. 방금 전까지 호랑이처럼 으르렁대던 거만한 변호사가 이제는 비 맞은 똥개처럼 바닥에 머리를 박고 빌고 있었다. 이 급격한 반전에 대대장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박철민 사단장은 팔짱을 낀 채 차갑게 웃었다.
역시 각하십니다. 전화 한 통으로 상황 종료라니. 최무백이 직접 나서지 않았지만 그의 그림자만으로도 세상은 평정되었다. 이것이 진짜 힘이었다. 민우는 바닥에 머리를 찍고 있는 최명훈을 내려다보았다. 혐오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묘한 깨달음이 왔다. 힘이란 것은 이렇게 쓰는 것이구나. 약한 자를 지키고 오만한 자를 무릎 꿇리는 것. 일어나십시오. 민우가 차갑게 말했다. 당신에게 사과받고 싶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당신 아들 최기철 상병에게 전해주십시오. 죗값은 피할 수 없다고. 민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을 나갔다. 그 뒷모습은 당당했다. 박철민 사단장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뒤따라 나갔다. 접견실에는 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최명훈만이 남았다. 그의 몰락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그날 밤, 생활관으로 돌아온 민우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 이상 침묵과 어색함이 아니었다. 민우야. 강석훈 일병이 쭈뼛거리며 다가왔다. 너, 아까 훈련할 때 보니까 진짜 독하더라. 우리 솔직히 너 낙하산인 줄 알고 재수 없어 했는데. 미안하다.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야, 너 아까 진흙탕 구를 때 좀 멋있더라. 변호사 와서 난리 쳤다며? 괜찮냐? 그들은 민우의 배경이 아니라 오늘 하루 민우가 보여준 태도를 보고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이다. 로열 패밀리라서가 아니라 함께 땀 흘린 전우로서. 민우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시각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던 민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멀리 계신 할아버지가 보고 싶었다. 할아버지, 저 해냈어요. 할아버지 손자답게 비겁하지 않게. 임실의 밤하늘에 뜬 별들이 유난히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최무백의 사성 장군 계급장처럼 그리고 이제 막 빛나기 시작한 민우의 군 생활처럼 반짝였다. 계절이 바뀌어 임실의 산자락에도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제35보 병사단 혹한기 전술훈련. 체감 온도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강추위 속에서 병사들의 입김은 하얀 연기처럼 흩어졌습니다. 최민우는 이제 이병 딱지를 떼고 일병 진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그는 부대 내에서 투명 인간도 공포의 로열 패밀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제 몫을 해내는 소총수 일이 되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야, 3분대. 간격 유지해. 퍼지면 다 죽는다. 소대장의 고함 소리가 눈보라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40km 산악 완전 군장 행군. 훈련에 꽂히자 지옥이라 불리는 코스였습니다. 민우의 어깨를 짓누르는 25kg 군장의 무게보다 더 힘든 것은 발가락을 잘라낼 듯한 추위였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이제 그를 진심으로 믿어주는 전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우야, 괜찮냐? 물 좀 줄까? 옆에서 걷던 강석훈 일병이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비겁했던 부분대장이 아니었습니다. 민우와 함께 땀 흘리며 서로를 끌어주는 진짜 선임이 되어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강 일병님도 힘내십시오. 민우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열 후미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들렸습니다. 으악! 이제 막 전입 온 신병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발목을 접질린 것입니다.
신병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대열이 멈춰 섰습니다. 무슨 일이야? 의무병 불러. 소대장이 달려왔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산중이라 차량 진입이 불가능했고 의무 헬기를 부르기엔 기상 상황이 너무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부축해서 내려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30km를 걸어온 병사들은 자신의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제가 부축하겠습니다. 누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최민우였습니다. 민우야, 너 미쳤어? 내 군장만 해도 죽을 맛인데 신병 군장까지 맬 수 있겠어? 너 그러다 퍼져. 강석훈이 말렸지만 민우는 이미 신병의 군장을 자신의 군장 위에 얹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부서질 듯한 무게가 짓눌러 왔지만 민우는 신병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쳤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전우를 버리고 갈 순 없지 않습니까? 그 말에 주변 병사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것은 뼛속까지 시린 추위를 녹이는 한마디였습니다. 그래, 네가 하는데 우리가 못하겠냐? 야, 3분대. 돌아가면서 짐 들어준다. 신병, 너는 민우 꽉 잡고 걸어. 알겠습니다. 그때부터 기적 같은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우가 앞장서고 분대원들이 서로의 짐을 나눠 메고 밀어주고 끌어주며 눈보라를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본부에서 상황을 모니터링하던 박철민 사단장은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보고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사단장님, 최민우 일병이 나고자를 데리고 완주하겠답니다. 차량 지원 거부했습니다. 그래. 나더라. 그 녀석은 지금 훈련을 받는 게 아니다. 진짜 군인이 되어가고 있는 거야. 박철민 사단장은 창밖의 눈보라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각하. 손자 녀석이 정말 물건입니다. 각하의 피가 어디 가겠습니까? 한편 세상 밖에서도 정의의 심판은 매서운 칼바람처럼 몰아쳤습니다. 최명훈 변호사와 그의 아들 최기철. 그들의 몰락은 처참했습니다. 최명훈은 로펌에서 해고당한 것은 물론 변호사법 위반과 협박, 뇌물 공여 시도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믿었던 인맥들은 최무백이라는 이름 석자 앞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희들한테 쓴 돈이 얼만데. 최명훈은 구치소 독방에서 절규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벽의 메아리뿐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최기철은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없는 실형. 그는 국군 교도소로 이감되던 날 호송버스 창밖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괴롭혔던 민우가 그리고 자신이 무시했던 그 힘없는 노인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는지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행군이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부대 정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와! 먼저 도착해 있던 본대 병력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최민우와 3분대원들이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쩔뚝거리는 신병을 부축한 채 정문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땀과 눈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얼굴만큼은 개선장군보다 더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마지막 힘을 짜내어 구호를 외쳤습니다. 제35보 병사단 전원 복귀했습니다. 대대장이 달려 나와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비굴함이 아닌 진심 어린 존경이 담긴 악수였습니다.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어. 민우는 쓰러지듯 자리에 주저앉았지만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올려다본 밤하늘에는 눈구름이 걷히고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보고 계신 것처럼. 할아버지, 저 이제 조금은 군인 같습니까? 민우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태어나서 가장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로열 패밀리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알을 깨고 나온 독수리처럼 단단해진 밤이었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임실의 산천을 간지럽히던 5월. 최민우 일병에게 첫 정기 휴가가 주어졌습니다. 부대 정문을 나서는 민우의 전투복은 다림질이 칼같이 되어 있었고 전투화는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가슴에 달린 약장과 명찰이 햇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충성. 휴가 잘 다녀오겠습니다. 위병소 근무를 서던 후임들이 힘차게 경례를 붙였습니다. 최 일병님, 복귀하실 때 맛있는 거 아시죠? 그래, 임마. 기대해라. 민우는 웃으며 위병소를 나섰습니다. 몇 달 전 할아버지가 모욕을 당했던 그 장소. 이제 그곳은 민우에게 아픔의 장소가 아니라 성장의 출발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우가 향한 곳은 서울의 화려한 번화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버스를 타고 꼬불꼬불한 시골길을 달려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의 작은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대문도 없이 낮게 쌓은 돌담. 마당에는 고추 모종이 심어져 있고 늙은 누렁이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반기는 집. 대한민국 군 서열 1위였던 예비역 대장 최무백의 거처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습니다. 민우가 대문을 들어서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마루에 앉아 낡은 라디오를 손보고 있던 최무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겨울을 나며 조금 더 야위고 주름이 늘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습니다. 오냐? 우리 강아지 왔는가? 최무백이 맨발로 뛰쳐나와 민우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할아버지에게서 나는 흙냄새와 파스 냄새가 민우의 코끝을 찡하게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건강하셨어요?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시고요? 아프긴 누가 아파. 나 아직 현역 때처럼 뛸 수 있다. 그보다 너 얼굴이 아주 좋아졌다. 이제 진짜 사내 냄새가 나는구나. 최무백은 손자의 어깨와 팔뚝을 주물러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루 평상에 조촐한 술상이 차려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담근 막걸리와 김치전, 그리고 민우가 사온 수육이 전부였지만 그 어떤 호텔 코스 요리보다 훌륭한 만찬이었습니다. 막걸리 잔이 몇 순배 돌고 밤이 깊어지자 귀뚜라미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렸습니다. 할아버지, 그래.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렇게 사셨습니까? 국방장관도 사단장님도 다 할아버지 부하셨다면서요. 그냥 한마디만 하시면 편하게 대접받으며 사실 수 있었잖아요. 왜 저한테도 숨기시고 왜 이런 시골에서? 최무백은 막걸리 잔을 내려놓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쏟아질 듯한 별들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저기 별이 보이느냐? 네, 보입니다. 사람들은 장군의 어깨에 달린 별을 보고 대단하다며 고개를 숙이지. 하지만 진짜 별은 하늘에 있다. 그리고 땅에서 가장 빛나는 별은 계급장이 아니라 이름 없는 병사들의 눈빛 속에 있는 거란다. 최무백의 목소리는 나직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내가 계급장을 떼고 훈장을 서랍 속에 넣고 허름한 옷을 입고 세상에 나온 이유는 하나다. 진짜 세상을 보고 싶어서였어. 내 어깨에 별이 번쩍거리면 사람들은 나에게 진실을 보여주지 않아. 다들 굽신거리고 좋은 것만 보여주려 하지. 하지만 내가 힘없는 노인이 되니 비로소 세상에 민낯이 보이더구나. 민우는 숨을 죽이고 할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위병소에서 문전박대당하고 무시당하고 그게 진짜 세상이더구나.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깨달았다. 힘은, 권력은 자기를 과시하라고 있는 게 아니야. 가장 낮고 힘없는 사람들을 지켜줄 때, 그때 비로소 힘이 가치를 갖는 게다. 최무백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민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금속의 감촉. 오래된 군번줄이었습니다. 88-1234556 최무백 녹이 슬고 글씨가 희미해진 사성장군 계급장이 아닌 이등병 때부터 차고 다녔던 낡은 군번줄이었습니다. 이건 내 40년 군 생활의 시작이자 끝이다. 대통령이 준 삼정검보다 미군 사령관이 준 훈장보다 내가 더 아끼는 물건이야. 할아버지, 이걸 왜 저한테? 이제 네가 맬 차례다. 네가 보여준 모습, 훈련 때 동기를 업고 완주했다는 이야기 들었다. 너는 이미 나보다 훌륭한 군인이다. 내 손자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 일병 최민우로서 자격이 있어주는 거다. 민우는 군번줄을 꽉 쥐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겠습니다. 그래. 그거면 됐다. 명심해라. 군복은 수이다. 조국이 부르면 언제든 입고 죽을 수 있다는 각오로 입는 옷이야.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장 명예로운 옷이지. 두 남자는 밤이 새도록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할아버지의 무용담, 민우의 훈련소 에피소드. 세대를 뛰어넘은 전우애가 그 작은 평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귀를 위해 집을 나서는 민우의 배낭에는 할아버지가 싸준 쑥떡과 과일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보자기가 아니라 튼튼한 쇼핑백에 담겨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 나온 최무백. 가거라. 다치지 말고. 네, 할아버지. 건강하십시오. 다음 휴가 때 또 오겠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민우는 버스에 오르기 전 할아버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착! 절도 있는 동작으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충성! 그것은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하는 인사이자 후배 군인이 존경하는 선배 군인에게 바치는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최무백은 잠시 멍하니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주름진 손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충성. 대한민국군 서열 1위 전설의 대장 최무백이 일개 일병에게 답례를 했습니다. 그 모습은 그 어떤 사열식보다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버스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떠나갔습니다. 최무백은 버스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평온한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잘 컸다. 내 손자. 이제 나는 여한이 없구나. 임실의 푸른 하늘 아래 바람이 불어와 최무백의 백발을 흩날렸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하지만 당당하게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대지를 덮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거인의 뒷모습이자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청춘에게 보내는 묵직한 응원이었습니다. 진정한 별은 가슴속에 묻고 평범한 이웃으로 돌아간 영웅의 이야기는 35사단 위병소를 넘어 전설처럼 오래오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소설은 여기서 막을 내리지만 민우의 정의로운 행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